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법과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정책과 최희선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정안전부 참석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님이십니다. 이용석 공공데이터 정책관님이십니다. 최시복 공공데이터 정책과장님이십니다. 왜 안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유호 공공데이터 관리과장님이십니다. 김철 통합데이터 분석센터장님이십니다. 각 기관에서 참석해 주신 책임관님들과 과장님 및 담당자분들 소개는 참석 인원이 많은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행안부의 정부혁신조직실장 정선용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데이터의 생산 속도가 빨라지고 데이터 기반 혁신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미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가치이며 이를 기반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올 새로운 플랫폼 등장 등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국정 운영의 주요 과제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선정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분산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공공기관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분석,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을 비롯한 담당자분들의 역할과 협조가 요구됩니다. 행안부는 2020년 데이터 기반 행정법 개정 이후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모이신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분들을 임명하는 제도도 그 일환이며 책임관의 직무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과 각 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를 점검하는 제도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 거버넌스를 정립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분석 활용 교육과 빅데이터 공모전 경진대회 등 기관에 필요한 전문성과 기반이 갖춰지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책임관 협의회는 공공행정기관 간의 소통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 제공과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구성이 된 것입니다. 이 협의를 통해서 공유나 협업이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정책 현안과 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가 공유될 예정입니다. 모쪼록 오늘 협의회가 다른 기관의 좋은 사례와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정책 추진 현황 및 협조 사항에 대해서 업무 소감별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최시복 공공데이터 정책과장님께서 정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공데이터 정책과장입니다. 배포해드린 페이지 1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다음.
다음 페이지. 예. 여기입니다. 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플랫폼 정보 관련된 국정과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정과제 11번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보 구현이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현장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경험과 직관에 명확한 데이터가 정책 결정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라는 정보 구현이 실천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칸막이 없는 정부 시연과 전 부처의 데이터를 공유, 연계, 분석,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은 크게 업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여러 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 가능한 개별 공유 데이터 구축과 이 개별 공유 데이터를 종합 연계하여 국가 공유 데이터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과학적 정책 결정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국가 현안 관련 주요 지표 및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업하여 논의하고 AI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종합상황실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야별 현안에 대한 데이터 분석 활용 과제 추진, 표준 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 그리고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영역 강화 등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를 위해서 법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법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공유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 부유 데이터를 공동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수출 가공해서 개별 공유 데이터로 구축하는, 그리고 데이터를 영역별로 분류 종합한 국가 데이터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공유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비밀이랄지 국가안전보장, 다른 법령에 따른 목적의 이용 제한이나 금지 등 예외 사유를 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절차를 개선해서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명 처리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서 가명 정보 이용도 활성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분석 지원하고 법령 재개정이랄지 중장기 계획 수립, 예산 편성 집행 등에 따라 이에 관련돼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원칙 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위원회에서 데이터 제공 예산 심의랄지 공유 데이터 개선 이행, 거부 조정 등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통합 데이터 분석센터랄지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력을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 국회조치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공데이터 관련된 위원회 정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서 공공데이터 관련된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관련돼서는 현재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와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위원회,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위원회 이렇게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데이터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로 통합을 해서 하나의 그 위원회로 편제해서 활용할 예정이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 행정 분과위원회로 편제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지금 금년도 내에 행안위 심사 등 국회 심사를 거쳐서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동활용 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대해서 유호 공공데이터 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과장입니다.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2022년 10월 기준으로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관리 시스템에 누적 3,342건의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만 2,300여 건이 등록되어 점차 등록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 등 공공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분석에 활용 가능한 고수요 데이터 확보를 위해 공동활용 데이터 구축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각 기관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등록 업무 지원을 위해 사업단을 통해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조사 분석하여 공동활용 데이터의 후보군을 발굴하고 향후 기관별 등록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후보군은 범정보 메타 시스템 등의 메타 정보를 조합하여 데이터셋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기관이 보유한 실제 데이터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제 데이터 보유 여부, 데이터 추가 제공 가능 여부, 공동활용 가능 여부 등의 검토를 위해 기관 업무 담당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검토 과정을 거쳐 확정된 후보군을 토대로 기관별 등록 로드맵을 수립하여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5곳을 선정하여 중요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중요 데이터셋 관리 자동화를 위해 데이터 추출, 전처리, 결합, 연계 등이 가능한 데이터셋 관리 시스템을 기관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업무 담당자들이 데이터 파일을 가공하고 등록하는 등의 방식이 아닌 시스템 간 연계 기반의 데이터 활용 제공 체계를 마련하여 데이터의 정합성, 갱신 관리 등의 관리 업무 자동화를 통해 공동활용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중요 데이터셋 구축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과제의 성패와 직결되므로 5개 기관 선정을 위한 참여기관 조사 시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후보군 검토 등록,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셋 구축 등을 포함한 데이터 등록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시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고 기관 요청 시 현장 방문 지원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업무 추진 시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서 실무진에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상시 지원 체계 적극 이용 등을 통해 공동활용 데이터 후보군 검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요 데이터셋 구축 위한 참여기관 조사 시 많은 참여를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강화 지원 계획과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설치 등록 관련해서 김철 통합데이터 분석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합데이터 분석센터장입니다. 한번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강화 지원 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통합데이터 분석센터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을 목표로 지난해 12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고 있고 또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분석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협조 사항은 묶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량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기반 행정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시작은 과연 우리 기관이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 데이터 분석센터는 각 기관별로 데이터 분석 활용에 필요한 조직 역량과 개인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 지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진단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사전 안내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만은 기관의 데이터 분석 역량 수준과 함께 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까지 파악하실 수 있도록 자동 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활용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표준 분석 모델 개발 확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기존의 지자체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에서 개발했던 우수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범용성 있게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각 기관이 별도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 입지 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모델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44종의 표준 분석 모델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해안 시스템에 탑재를 시켜가지고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살펴보니까 약 930건 정도 활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책을 수립하고 또 현장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유용성 있게 활용하실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다음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나 자원이 저희가 모두 각 기관별로 차이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다소 막막하게 느끼고 계시는 기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지 않더라도 클라우드에 탑재된 다양한 분석 모델 그리고 분석 자원 등을 충분히 활용해서 기관별 맞춤형 분석이 가능한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이후부터는 실제 업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쓰임새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구축 과정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실제 업무에 활용하게 되시는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시스템 개통 이후에도 적극 활용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실게요. 4번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설치 등록 협조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서는 그 중앙과 지자체 그리고 지방교육청, 공기업이 등록 관리하는 메타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토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역할을 저희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가 어떤 속성 그리고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데이터 이름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각 기관별로 어떤 데이터를 어디에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공동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1차 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또 저희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체계가 될 텐데요. 관련해서 현재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설치와 데이터 등록률을 좀 살펴보게 되면 먼저 중앙부처와 지자체 관리 시스템 설치율은 각각 96% 그리고 100%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각각 75%와 43% 수준으로 다소 저조한 실정이고요. 아울러서 데이터의 등록률도 같이 살펴보시게 되면 중앙과 지자체가 각각 79%와 53% 수준이고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58%와 20%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이 메타데이터의 설치 그리고 등록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감사원이나 또 예산당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서 아주 빠른 개선이 사실 필요한 실정이고요.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타데이터가 제대로 등록 관리되지 못한다면 데이터 공동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설치 그리고 등록 관리에 관심 좀 부탁을 드리고 기관별로도 한번 우리 기관 실정은 어떤지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분석 활용 우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사례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 빅데이터부 조정훈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국민연금공단 빅데이터 부장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추진한 빅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공단 내외부적으로 추진했던 사례와 추진 과정의 어려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적극적으로 데이터 개발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장 정보가 매우 유용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면 중간에 보시면 크레딧 잡 사례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사업장 정보를 활용해서 구직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언제 설립되고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고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구직자들이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었던 사례입니다. 네. 다음은 정부 지자체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일부 표본조사에 의한 통계를 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거의 전 국민에 대한 전수 데이터이고 수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사회 현안에 대한 신속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들을 지원을 했고요. 정부 부처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분석 정보 36종을 71개 기관에 제공하고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정책에 활용되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지자체와 정보를 연계할 때 MPS 블록이라는 정보 연계 체계를 만들어서 개인정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특허를 취득한 바도 있습니다. 네. 지금 지자체를 지원했던 사례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최근 사례 몇 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자체 정책도 트렌드가 좀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취약계층이나 일자리 중심으로 진행이 되던 것이 교통, 도시재생 이런 쪽으로 옮겨갔다가 여성, 청년 등 계층에 대한 정책으로 또 옮겨가셨고 최근에는 인구정책, 지역소멸,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고 공단도 그 트렌드에 맞춰서 맞춤형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단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결합해서 좀 더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지자체 현장에서 실제 사용 가능하시도록 정보를 생성 제공한 사례인데요. 일자리에 대한 구인구직 정보와 공단 사업장 가입자의 정보를 결합해서 지역에서 일자리 매칭이나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한 사례입니다. 네, 다음은 국민연금이 지자체와 데이터를 결합해서 중소기업이 위기를 맞게 될지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지자체의 상환수도, 전기 사용료라든지 지방세, 체납 같은 정보를 국민연금 사업장 정보랑 결합해서 저희가 예측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전에 위기가 올지, 투폐업을 겪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사전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례입니다. 네, 다음은 국민연금 정보는 사실 금융정보는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납부 정보를 분석을 해보니까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신 경우에는 연체나 어떤 신용에 문제가 적다라는 부분이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개인 신용평가사와 개인 신용평가 모형을 개선을 하였고요. 이로 인해 약 55만 명의 청년이라든지 저소득층 분들이 금융 대출 이자의 어떤 대출 금리 경감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보신 사례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공단 내부의 분석 과제 사례인데요. 이제 기존에는 관례적으로 일을 하던 부분을 데이터 기반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고 보다 성과를 높일 수 있었는데,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내부 사례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외부 자료들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데이터가 공유되고 그렇지 않다면 보다 효과적인 분석과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외부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부분 저희가 줄일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추진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인데요. 저희 공단 내부적으로도 인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활용을 하고자 하긴 하지만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도는 낮고요. 데이터의 제공, 공유, 활용 이런 게 중요한 업무라는 생각을 아무래도 적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력이나 예산 등 실질적으로 지원도 부족한 편이고요. 또 기관 간에 저희가 협업을 할 때도 데이터 받는 거에는 적극적이지만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는 좀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 부서와 다른 기관 데이터 부서와 협업을 하고자 할 때도 그 기관 내부의 부서 간의 또 협력이라든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실제 협업을 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하는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데이터에 관련된 직접적인 법들이 벌써 8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활용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잘 쓰려면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낮고 공동 활용하는 경험들이 적다 보니까 활용 성과가 감소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들을 했고요. 외부 기관과 협업을 할 때는 기술 교류 이런 협력 체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사업 추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 수립이라든지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반인 플랫폼과 포털 구축 등 기반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현재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저희가 올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딱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개념조차 바꿨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국민의 데이터다.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데이터 혁신 성장 주도 국민 체감 정책 실현, 일하는 방식, 패러다임 전환 이 3개 전략 방향에 9개의 과제를 도출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과제로 산학연 콜라보레이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학에서 이론으로는 데이터를 다루는 학습을 많이 시켜주시는데, 교육을 많이 주시는데, 실제 현장에 와서는 그게 잘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하고, 저희가 실제 과제에 학생과 그 대학 교수진, 이런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과제 참여의 기회를 드렸고요.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실력이 입증되거나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을 창업과 채용으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저희 전북대랑 원광대랑 군산대가 참여해서 적극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요즘 지역 대학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가 그 지역 기관하고 데이터 관련된 그 이제 연구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2년 정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매달 전문가 초청 특강도 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이런 활동들이 꾸준히 이어졌는데 그 학습에 그치지 말고 같이 과제를 공동으로 해보자라는 데 공감대 형성이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참여 기관들이 23개 기관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도출된 과제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전기안전공사의 경우에는 전기 안전을 사업장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시거나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공단의 사업장 정보와 전기안전공사의 안전 점검한 내용을 결합해서 저희가 패턴을 분석하고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 과제, 이런 과제를 발굴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노폴리스랑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 이런 부분을 하는 기관들인데 저희랑 함께 기업 육성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육성했던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어떤 업종의 기업들이 생존율이 높은지 잘 발전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저희가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관련해갖고 저희가 한국은행하고 지역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있는 자료는 전 국민의 소득활동 파악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런 부분을 경제 전문가들인 한국은행 분들이 기초로 해서 분석을 하고요. 이 부분을 지자체의 정책 기반에 적용하는 이런 과제이고 저희가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효과성을 입증한 다음에 이걸 전국으로 좀 확대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지역에서 좀 탄탄한 민간 기업을 찾다 보니까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이제 금융 쪽에서 경제 활성화를 해보자 그래서 전북은행과 손을 잡고 금융이 좀 취약한, 금융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의 고령자들에 대해서 고령자분들이 홈뱅킹이나 이런 거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동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보자. 이런 부분의 과제고요. 저희가 그냥 금융 서비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확대해서 향후에는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해서 각종 사회 서비스, 금융도 있고 헬스케어도 있고 행정, 공공 서비스도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노후 설계 서비스도 있고 이런 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제공해 드리자라는 과제입니다. 네, 다음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 금융과 IT가 결합된 핀테크가 굉장히 활발한데요. 이 핀테크 인재를 양성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문기관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주대가 IT 금융학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그 내용을 교육받고 국민연금이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습을 하거나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D-테스트 베드라고 해서 사업을 좀 더 확장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공유 확대인데요. 아까 앞서 행안부 과장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는데 데이터 개방이 기존에는 있는 자료를 기관이 알아서 발굴하고 개방하는 체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펼쳐놓고
그중에 개방할 수 없는 것만 빼고 전체를 개방하는 식으로 전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공단도 지금 약 14,000여 개 테이블을 전수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그런 개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데이터 공유 쪽에 또 하나의 중요 사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서류 제출이나 발급이 간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관 간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공유 활용하는 부분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정부 정책도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중기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이라든지 산자부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이라든지 국토부의 지역균형발전, 행안부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비롯한 과기부의 이제 올해 4월에 데이터 안심법이 데이터 산업법이 개정이 됐는데 안심구역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지정 신청을 해서 적극 정부 정책에 지금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 일선 현장도 앞서 이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는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 대응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빅데이터 포털을 구축을 했고요. 여기에 그간 저희가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11개의 표준형 서비스와 저희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을 해서 보다 많은 활용 사례가 생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까지 전국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를 했는데요. 현재 14개의 방역 시도가 참여를 좀 희망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내부 과제는 사실 외부에서 발표를 할 때는 잘 공유를 안 했었는데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사례가 타 공공기관에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례들을 현재 저희가 협업하는 기관들에 적극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내용들이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드릴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 저희가 내부 분석 과제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주시면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담 내역을 생기수를 접속해서 자동화한다든지 네, 다음 페이지요. 네, 저희가 상담 내용을 분석했을 때 여러 가지 사례들이 도출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증명서를 발급하러 왔다 일주일 내에 또 오시는 분이 80만 건이나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상담을 오셨을 때 이 서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내를 해드리면은 40만 명이 들어오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할 때 메모 준비하는데 대기하는 시간이 50초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제출 서류를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면 그 50초가 주는데 공단의 경우에는 하루에 36,000통이 오게 됩니다. 전화가. 어마어마한 양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서 경력증명서를 10만 명이 검색을 하고 계신데 공단에는 경력증명서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보니까 이직을 하실 때 직장 경력을 저희 국민연금 가입 내역으로 증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편리하게 서비스하도록 개선을 해서 수십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보셨던 내용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유를 해드리니까 주변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요. 네, 이러한 다양한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스템도 계속 확장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걸 잘 쓸 수 있도록 역량 강화도 하는데 내부적인 역량 강화라든지
외부적으로도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는 기관들도 같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런 것들의 어떤 지속성과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세계 전략 방향의 9개 과제로 5년간 계속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 중장기 과제에서는 저희가 다양한 과제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 플랫폼을 계속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가 포털도 만들어서, 포털을 이제 분석 능력이 없는 쪽에서 주로 활용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하는 서비스인데, 이 포털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서 잘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에 대해서 통합 데이터 분석센터 김희경 주무관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합데이터 분석센터의 김희경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국민연금공단에 이어 저희 분석센터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해 어떤 분석을 진행하고 행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사례 위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통합데이터 분석센터에서 진행하는 공공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 소개드린 후 올해 상반기에 완료된 한국조폐공사 과제의 활용 사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분석 과제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 공공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분석센터에서는 과제를 직접 기획하거나 기관에서 수요를 제출받아 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매년 화면과 같이 여러 종류의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 모델들을 통해 기관에서 해결해야 하는 현안에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특정 집단의 학생 수를 예측한다거나 국토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특정 시설을 설치할 때 어떻게 규모를 가져갈 것인가를 분석 결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글의 텍스트 파일이나 음성 데이터처럼 사람이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업무 시간을 단축하는 등 공공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정과제 또는 긴급 현안 같은 국가 현안에 대해서도 분석 모델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관 수요 분석 과제 목록입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총 6개 기관과 6개 분석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개 분석 과제 중 2가지에 대해서는 세 번째 목차에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국조폐공사의 수요를 받아 추진한 지역사랑 상품권 이상거래 패턴 분석 과제에 대해 추진 목적부터 분석 결과 활용 내용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7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서비스 위탁 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지역사랑 상품권 시장의 확대됨에 따라 부족 유통으로 인한 적발 사례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와 유사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은 국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도구이므로 한국조폐공사에서는 이상거래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탐지 모델 이전에는 새벽시간 결제처럼 지자체가 경험에 의해 의심되는 거래를 가정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반면 모델 개발 이후에는 과학적으로 다양한 부정 유통 패턴을 도출하고 일반적이지 않는 거래를 자동 탐지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탐지 모델을 구축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위의 표와 같이 거래 내역별로 부정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을 경우 즉시 탐지 모델이 개발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나 조폐공사 내에는 부정거래 여부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있지 않았으므로 여기 액션 1과 같이 부정거래로 의심되는 시나리오를 전문가와 정립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제공하는 부정거래 시나리오와 이전에 실제 타 지자체에서 단속, 처분되었던 사례를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포를 확인한 후
통계적인 관점에서 이상치라든지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 또한 시나리오에 포함하였습니다. 그 이후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탐지 모델을 개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액션 1과 2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선 시나리오는 모바일 결제와 지류 상품권 결제로 구분되며 단기간 결제가 여러 번 결제가 되었거나 비정상적인 금액이거나 환전 시 특정 금액 이상으로 연속된 구매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 16가지 시나리오를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정립하였습니다. 탐지 모델 결과는 아래쪽 표와 같습니다. 각 거래가 결제될 때 이것이 이상거래인지 이상거래가 아닌지 OX로 표기하면서 그것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도 보여주게 됩니다. 16개 유형에 속하지 않더라도 기존 의심 유형으로 학습하였으므로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의 경우 탐지할 수 있습니다.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심 거래 빈도가 큰 순서대로 가맹점, 회원들을 정렬하여 결과도 제공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 분석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나가기 위해 3단계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1단계로 새벽 시간대처럼 경험에 의해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조폐공사에 데이터 추출 요청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폐공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를 추출한 후 지자체에 제공합니다. 세 번째에서는 그 데이터를 보고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운데 시나리오가 정립되고 모델이 개발된 이후에는 조폐공사가 먼저 의심되는 지자체의 거래 내역을 제공하여 점검 절차를 한 단계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조폐공사에서 분석 결과를 시스템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이후에는 지자체가 직접 지역사랑 상품권 관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며 바로 현장 점검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이 시나리오별로 간단하게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제안하였습니다. 바로 현장 점검을 통한 적발은 아니더라도 어플에서 결제하는 도중 경고가 팝업창에 보인다거나 계속해서 등록 계좌를 변경할 경우 자지선다형으로 사유를 작성하는 등의 조치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분석 결과만 제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하고 데이터 개발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8월부터 추진 중인 6개의 과제 중 2개 분석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행안부 국가수와 협업 중인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을 분석하여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과제입니다. 음성들끼리 동일인물 여부를 식별하는 모델을 개발 중이며 1대1 또는 N-대-N 음성 비교 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을 하는 범죄자들은 집단을 이루어 금융사기를 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수사관을 사칭하고 한 사람이 검사를 사칭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그에 대응하여 저희는 수집한 1만 개의 음성 데이터 파일 내에서 조직도를 구성하는 내용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분석 결과를 실제로 어떻게 행정에 적용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금감원, 검찰, 법원, 국정원, 국수사기관, 이 국가수에 음성 감정을 의뢰하면 국가수가 그에 대한 답변으로 분석 감정서를 제공합니다. 이 감정서 내에 저희 분석 결과가 포함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위에 말씀드린 유관기관에서 비교적 가벼운 모델을 별도로 만들어 제공드릴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 기법이나 모델 활용 방법은 국가수에서 교육하게 됩니다. 현재는 국가수 측으로 들어오는 의뢰가 상당히 많아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데 직접 기관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1차 모델 결과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국민 채널에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현업 담당자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실제 범죄자들은 본인의 목소리가 공개된다거나 하는 것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에 보이스피싱 지킴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음성 중에 여러 차례 같은 목소리로 신고가 되면 사이트에 공개가 됩니다. 국민이 신고를 하거나 수법들을 파악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델을 통해 동일인물로 식별된 신고 음성이 많아질수록 장기적으로 검거율을 제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노인보호구역 최적 입지를 도출하는 과제입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노인 교통사고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올해 기준 노인보호구역 지정 건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수에 비해 14%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저희 분석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기존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주변 특성들을 학습하여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가 발생 위험 요인이 높은 지역을 예측합니다. 이 예측 결과도 크게 세 가지 활용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간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에 도로 단위로 위험도 정보를 제공하여 운수업체에서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대구광역시에서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조례를 23년 11월에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잠시 왼쪽에 노인보호구역 관련 규칙을 보시면 앞에 세 가지 다중이용시설과 조례로 지정하는 시설을 노인보호구역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시설을 조례로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화면은 실제 서울시에서 전통시장을 추가로 노인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사례인데 대구시에서도 저희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이러한 조례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에서는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표준 조례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석 결과를 함께 공유하여 노인사고 다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과제는 처음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요를 제출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기관에서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측에서 탐색하고 제안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는 활용 기간이 3군데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분석센터에서는 분석 결과를 다양한 기관과 부서 현장에 적용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통합데이터 분석센터 우수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 현황과 사례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인원이 많은 관계로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성함과 기관명을 입력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냐? 네.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저희 실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마무리 말씀 드리기 전에 혹시 공공데이터 정책관님께서 첨언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네, 여기 분석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록 대면 회의는 아니고 온라인 통해서 만났습니다만 이번 정부에서 아까 모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가장 핵심이 또 데이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거 관련해서 열심히 할 거고 또 이 실행이 각 단체, 기관에서 지자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과 저희들이 또 필요한 요청사항들을 많이 보내드릴 텐데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 실행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부담 없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추진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해 주신 그 국민연금공단의 조정훈 부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통합데이터 분석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 현안 분석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역할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어떤 그런 발표 사례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덧 올해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해주신 책임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셔서 소개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국정과제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우리 데이터 기반 행정법 개정, 그리고 보험정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이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터는 생성하고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석하고 활용해서 정책 결정을 지원하거나 민간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기관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도 저희들이 또 많이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로 녹화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협의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